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양홍기 교수님 연구실 오성빈입니다. 오늘은 라지 하드론 컬라이더 LHC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LHC는 스위스 제네바의 프랑스와 국경 지역에 있는 것으로 대략 27km의 둘레를 가지는 입자가속기입니다. 랩에서 사용했던 지하 터널을 재사용하고 있으며 8개의 아크와 8개의 스트레이트 섹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스트레이트 섹션은 빔 인젝션 포인트, 검출기를 설치하고 가속된 입자들을 충돌시키는 것, 입자빔을 가속하는 RF 캐비티, 그리고 빔 덤핑 시스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LHC는 최대 7TB까지 양성자를 가속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LHC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수소가 필요한지 대략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입자 가속기에서 일어나는 충돌은 입자 두 개를 각각 가속시켜 충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수많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덩어리인 번치를 충돌시켜 그 과정에서 입자들 간의 충돌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LHC 번치 하나에는 대략 10의 11승계의 양성자가 들어있으며 2800여 개의 번치가 하나의 LHC 링에 들어갑니다. 링은 총 2개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빔과 그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빔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정도 런을 돌리기 때문에 약 10의 15승계의 양성자가 하루에 사용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단 1몰의 양성자를 가지고도 100만 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HC는 양성자를 7TB까지 가속할 수 있지만 정지한 상태의 양성자를 받아서 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원형 가속기에서는 가우스의 법칙에 따라 직류 전원으로는 가속을 시킬 수 없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스탠딩 웨이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스탠딩 웨이브와 번치가 싱크로나이즈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싱크로트론에 대한 원리는 곧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LHC는 대략 450GeV의 에너지를 가지는 양성자 빔을 제공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수소 분자로부터 양성자를 만들어내고 LHC에 빔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것을 인젝션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인젝션 체인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로는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가 있습니다. 한 번치는 같은 전하를 가지는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쿨롱 힘에 의해 서로를 밀어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번치의 밀도가 낮아지고 빔이 퍼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번치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면 번치 내에 있는 양성자들은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두 전류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쿨롱 힘을 어느 정도 상쇄하는 인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 힘은 광속에 다다르면 쿨롱 힘을 완벽히 상쇄합니다. 하지만 질량을 가진 물체를 광속으로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번치를 가속하는 과정에서 빔이 퍼지는 현상을 약화시켜주기 때문에 하이 오더 마그넷들을 사용해서 빔을 컨트롤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빔의 밀도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상태에서 가속을 시작해서 여러 번의 인젝션 체인을 통해 가속되는 과정을 거치면 LHC에는 밀도가 매우 높고 에너지가 450G에 달하는 양성자 빔이 제공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빔 퍼짐 현상을 빔 에미턴스라고 부릅니다. 이 현상은 마그넷들로 컨트롤되는데 마그넷의 세팅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너무 다른 크기의 스페이스 차지 이펙트를 모두 고려하기 힘듭니다. 빔이 퍼지는 정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에미턴스에 대한 조건이 약한 리낙부터 시작해서 프로톤 싱크로트론 그리고 슈퍼프로톤 싱크로트론과 같은 과정에서 점점 더 에미턴스에 대한 조건을 강하게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소 분자 상태에서 LHC까지 입자빔이 어떤 여정을 거치게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은 듀오 플라즈마 트론입니다. 여기서는 수소기체에 열전자를 쏘아 온도를 높이고 원자를 해체시켜 플라즈마 상태로 만듭니다. 특정 압력에 도달했을 때 직류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원하는 양만큼의 수소의 원자핵, 즉 양성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90kV의 직류 전압으로 양성자를 가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라디오 프리퀀시 쿼드러폴러. 여기서부터 입자 가속에 전자기파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양성자는 정상파 상태의 전자기파를 마치 파도 위를 서피하는 것처럼 타고가 750kE까지 가속됩니다. 그러고 나면 선형 가속기인 리낙2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교류 전기장을 사용해서 50MeV까지 양성자를 가속시킵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교류 전기장에서는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기장이 생기는 부분은 도체를 사용해서 최대한 차폐시킵니다. 따라서 양성자는 계속해서 과속됩니다. 양성자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차폐하는 도체의 길이도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가속된 양성자는 프로톤 싱크로트론 부스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PSB는 사진의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4개의 빔 파이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양성자를 1.4 GeV까지 가속시킵니다. 여기서부터는 모든 가속기들이 싱크로트론으로 정상파 상태의 전자기파를 사용해서 양성자를 가속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프로톤 싱크로트론입니다. 여기서는 양성자를 25 GeV로 가속합니다. PS는 한 가지 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것은 번치들 간의 간격을 50나노세크나 25나노세크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치 스페이싱이라고 부릅니다. 입자를 가속시키는 정상파 상태의 전자기파를 앞으로는 라디오 프리퀀시 웨이브를 일컫는 RF 웨이브라고 부르겠습니다. 번치 스페이싱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지는 RF 웨이브를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세 가지의 주파수의 RF 웨이브를 켜고 끄는 과정에서 번치가 나누어집니다. 이 스페이싱은 25 GeV까지 입자를 가속한 후에 이루어지며 25ms 만에 끝나게 되고 총 72개의 번치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인젝션 체인의 최종 단계인 슈퍼 프로톤 싱크로트론입니다. 여기서는 양성자를 450 GeV까지 가속합니다. SPS는 PS로부터 2개에서 4개의 배치를 받게 됩니다. 하나의 배치는 72개의 번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PS가 PS로부터 받아서 LHC로 전달하는 배치의 개수는 234, 334, 334, 334로 총 12번의 과정 동안 총 39개의 배치를 받아 넘깁니다. 최종적으로는 2808개의 번치를 LHC 링 하나에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2808개의 번치가 이루는 총 길이는 88.924 마이크로세크로 입자빔이 LHC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인 89 마이크로세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LHC 링의 링은 거의 꽉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어있는 번치들도 있는데 그것은 빔이 인젝션 체인을 거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마그네틱 타임을 위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SPS의 번치들은 2.8km 길이의 수송 통로인 TI1과 TI8을 통해서 각각 IP2와 IP8으로 전달됩니다. 여기서 IP는 인젝션 포인트 혹은 인설션 포인트를 뜻하는데 LHC에 있는 8개의 트레이스 섹션에 각각 번호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LHC에서 6.5TB까지 가속된 후에 양성자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싱크로트론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봅시다. 서큘러 엑셀러레이터에서 입자를 가속하기 위해서는 AC 필드가 필요합니다. DC 필드는 가우스의 법칙에 의해 표곡선을 그릴 경우 입자의 에너지에 변화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상파 상태의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이때 전자기파의 주파수는 입자빔과 싱크로나이즈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싱크로나이즈 시키는 것이 싱크로트론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LHC에서는 400MHz의 주파수를 가지는 전자기파를 사용합니다. 라디오파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라디오 프리퀀시 웨이브, 즉 RF 웨이브라고 부르고 이 전자기파를 정상파로 만드는 캐비티를 RF 캐비티라고 부릅니다. RF 캐비티는 IP4에 있습니다. 그림에서 럭비공처럼 생긴 공간이 RF 캐비티입니다. 이곳에 정상파가 형성되고 완벽히 싱크로나이즈된 빔은 아무런 힘도 느끼지 않고 지나가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완벽히 싱크로나이즈 되었다는 것은 아래처럼 정상파의 E 필드가 0인 부분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입자빔의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RF 캐비티에 입장할 때 완벽히 싱크로나이즈 되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캐비티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번치 내의 다른 양성자 중에서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된 양성자보다 살짝 큰 에너지를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속도가 살짝 클 것이고 따라서 완벽히 싱크로나이즈된 양성자보다 더 빨리 한 바퀴를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이미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고 자기장의 양성자의 커베처가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에너지가 크면 입자는 자기장 속에서 덜 꺾이게 되고 따라서 입자가 여행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된 양성자보다 더 나중에 RF 캐비티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의 빨간 점과 같이 도착하게 되면 마이너스 방향의 이 필드를 만나기 때문에 감속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좀 더 잘 싱크로나이즈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싱크로트론의 RF 캐비티는 하나의 번치 내에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진 양성자들이 빔의 진행 방향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번치가 해체되지 않으려면 번치의 사이즈, 즉 빔의 진행 방향 에미턴스가 RF 캐비티의 진동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러한 컨디션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인젝션 체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에너지가 완벽히 싱크로나이즈된 양성자보다 살짝 작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양성자가 더 잘 꺾이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왜 줄어드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레이싱 경기에서 인코스를 타는 게 왜 유리한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거리가 줄어들었으니 더 빨리 한 바퀴를 돌아오게 되고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 필드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되는 것이죠. 다음번에 돌아올 땐 조금 더 잘 싱크로나이즈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싱크로트론이 가속기이기 이전에 빔을 저장하는 도구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LHC에서는 양성자를 7TB로 가속시켰을 때 양성자가 자기장의 힘을 받아 원운동을 하면서 내뿜는 라디에이션에 의해 LHC를 한 바퀴 돌 때마다 6에서 7kg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이러한 에너지 손실도 RF 캐비티가 보상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싱크로트론에서의 가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SPS에서 450GeV의 양성자 빔이 완벽히 싱크로나이즈된 상태로 LHC에 제공된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때 양성자가 LHC를 따라 원운동을 하며 돌게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를 늘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빈칸이 있습니다. 양성자는 덜 꺾이게 될까요? 더 꺾이게 될까요? 양성자가 이동하는 거리는 더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그렇다면 그 한 바퀴를 돌고 왔을 때 더 늦게 도착할까요? 더 일찍 도착할까요? 결과적으로 가속하는 그 다음번에는 그 가속하는 힘을 받게 될까요? 감속하는 힘을 받게 될까요? 마음속으로 5초만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빨간색 극을 일자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를 올리면 증가한 자기장의 세기에 맞게 싱크로나이즈 되기 위해 빔이 가속됩니다. 이것이 싱크로트론에서 빔을 가속하는 원리입니다. LHC에서는 6.5TB까지 양성자를 가속하기 위해 8테슬라까지 자기장의 세기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자기장으로 매우 큰 전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전도체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8테슬라 가량의 자기장을 제공하는 LHC의 다이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다이폴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초전도체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슈링킹 실린더와 헬륨원 베셀 안쪽은 1.9 켈빈으로 유지됩니다. 이 냉각에는 슈퍼플루이드 헬륨이 사용됩니다. 오른쪽 그림에 돼지코처럼 생긴 두 개의 구멍이 입자빔이 이동하는 빔파이프입니다. 빔파이프를 둘러싼 오렌지색 코일이 초전도체로 이곳에 전류를 흘려 필요한 자기장을 위쪽 방향 혹은 아래쪽 방향으로 만듭니다. 초전도체로는 니오비듐 타이타늄이 사용되는데 다양한 초전도체 중에서 니오비듐 타이타늄이 사용되는 이유는 크리티컬 필드가 높기 때문입니다. 초전도체가 초전도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임계온도 미만으로 냉각시킬 필요도 있지만 동시에 흐르는 전류가 크리티컬 커런트 이하여야 하고 가해지는 자기장이 크리티컬 필드 이하여야 합니다. 크리티컬 커런트와 크리티컬 필드는 온도의 함수로서 온도를 매우 낮추면 크리티컬 커런트와 필드가 올라갑니다. 니오비듐 타이타늄은 크리티컬 필드가 높은 초전도체입니다. 하지만 8테슬라의 자기장은 매우 센 것이기 때문에 1.9 켈빈까지 냉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플롯은 템퍼러처 1.9 켈빈 기준으로 템퍼러처 마진을 보여줍니다. 템퍼러처 마진은 현재 온도와 크리티컬 템퍼러처 사이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8테슬라에서는 약 1.8 켈빈 정도의 마진을 가집니다. 이러한 마진이 필요한 이유는 입자로부터 발생되는 라디에이션이 초전도체에 흡수되어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체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비열도 작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라디에이션이 주는 매우 작은 에너지도 초전도체가 초전도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온도를 증가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초전도체를 코팅한 구리로 전류가 흘러 온열에 의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게 되며 냉각을 위해 사용된 헬륨이 급격히 기화하며 폭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템퍼러처 마진은 아주 중요한 보호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빔 파이프의 어떤 모양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빔 파이프를 따라 마치 칼국수를 쌓은 것처럼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이러한 코일들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을 모델한 것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빔 파이프 내에서 매우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파이프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인 것은 양성자를 LHC에서 시계 방향과 그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방향의 로렌츠 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이폴 외에 더 높은 오더의 마그넷들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마그넷들은 빔이 좌우로 퍼지는 현상을 컨트롤해 줍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LHC를 따라 이동하는 입자빔들도 중력을 느껴서 자유낙하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빔 파이프의 반지름인 대략 1cm를 기준으로 자유낙하를 통해 빔이 파이프에 닿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0.0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유낙하 현상을 컨트롤해서 입자빔이 빔 파이프의 중심을 따라 운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도 하이어 오더 마그넷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빔 덤핑 시스템입니다. 양성자 빔은 계속해서 충돌을 반복하기 때문에 왼쪽 그림의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처럼 그 밀도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대략 30% 정도 빔의 밀도가 줄어들면 빔을 버리고 다시 런을 시작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따라서 양성자 빔을 버릴 곳이 필요한데 이렇게 빔을 버리는 것을 빔 덤핑이라고 부릅니다. LHC에서 빔 덤핑은 그라파이트로 이루어진 빔 앱저버로 빔을 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라디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빔 덤핑 시스템은 오른쪽의 그림처럼 매우 두꺼운 콘크리트로 실링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LHC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CMS 검출기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